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발전과 그 이후 상황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삼국 시대가 시작되고 난 뒤에 이제 그 각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삼국 통일 과정과 그리고 통일 신라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라의 통일입니다. 자, 신라가 힘을 더 키울 수 있었던 이유도 중요한 건그 북방에 있었던 고구려라는 나라는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과연 이 고구려를 물리치고 신라가 어떻게 통일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중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와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나라에서는 수양제가 침략해 옵니다. 113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지만 고구려는 이를 막아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물을 가둬놨다가 터뜨리면서 모든 수나라 군사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수나라는 국력이 급격하게 쇠약하게 됩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나라가 경제가 한 번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가였던 당나라가 이제 일어서면서 수나라를 물리치고 당나라가 통일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황제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수나라를 이겨내고 당나라를 세웠는데 저 수나라 양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반드시 해 보이겠다라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태종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태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시성 전투에서 원래 이 안시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거기 이제 성류가 양만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양만춘이 군사들과 그리고 성에 있었던 백성들과 함께 끈질기게 당나라 대군을 막아냅니다. 홀로. 그러면서 점차 계절이 넘어가면서 겨울이 닥쳐오자 당나라 군사들은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태종이 물러가요. 물러가면서 일화에는 당태종이 너무 잘 싸운 양만춘에게 상을 내리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전투였고 우리 선조들이 고구려 선조들이 이제 당나라의 침략을 이렇게 여러 번 막아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나라와 당나라를 침입을 고구려가 막고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다면 백제와 신라는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수당 전쟁에서 고구려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고구려가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한번 그 한국사 검정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 이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북방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와중에 신라는 계속 힘을 키우게 됩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자, 그러면서 신라는 그때 이후 백제에서 의자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백제 의자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자왕은 삼천궁녀 이야기나 굉장히 술과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말아먹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의자왕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영리하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원래 경주의 수도뿐만 아니라 수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합천 쪽에 있는 대야성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을 공략해서 거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경주로 진격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신라에서는 김춘추라는 사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김춘추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구려에 원조 요청을 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는 영계소문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이 이제 김춘추에게 군사 요청을 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져갔던 중령 이북의 땅을 다시 우리에게 내놔라. 그러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령 이북의 땅은요 지금의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 남서부 쪽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게 한강 상류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뺏겼던 한강 지역을 다시 내놓아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에 김춘추는 이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당나라는 한번 고구려한테 여러 번 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황제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당이 고구려를 치면 저희도 후방을 쳐서 고구려가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구려 태종이 오케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를 무너뜨리겠다라고 계획을 짜는데 백제를 먼저 쳐들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백제가 우리의 뒤를 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백제를 먼저 치시죠라고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를 먼저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의자왕이 처음에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백제 후기에 자기 집권기 후기에 가게 되면 술에 빠지고 주색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혁적인 성격이 강했던 의자왕을 도와줄 수 있는 신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시리에 빠지게 되고 의자왕이 점차 정치에서 멀리하게 되면서 백제는 나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당 동맹에 의해서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하게 돼요. 그 이후에 다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나당 동맹에 의해서.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연개소문이 실권을 쥐고 있다가 이 강력했던 연개소문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연개소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고구려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약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처음에 쳐들어왔었던 이유가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했던 야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이 야욕을 이용해서 삼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남아있는 건 결국에는 당나라와 신라가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라는 기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 고구려의 땅에다가 안동도호부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라의 땅에다가 계림도독부라는 이 세 개의 기구를 만들어서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에 신라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외교적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 백제 사람들과 옛날 고구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와 함께해서 외세를 이겨내자라고 설득을 하게 되고 이 세 개의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당나라의 대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소성 기볼포 전투에서 당나라군을 물리치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시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매소성 기볼포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기억해요. 매소성과 기볼포라는 얘기가 나오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백제가 멸망했어요. 지금 칠판에 써져 있지 않은데 그 이후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냥 백제는 그대로 무너졌을까요? 고구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국가가 그대로 무너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백제도 스스로 옛날 백제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부흥운동이라는 걸 펼쳐요. 부흥운동.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도 나올 겁니다. 책에 보면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이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워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또한 흑치상제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영무와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킵니다. 옛 백제를 찾겠다, 옛 고구려를 찾겠다 이런 부흥운동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흥운동이 한 번씩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백제에 관련된 인물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복신과 도침, 흑치상제, 그리고 고구려에는 건모장과 고영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 인물들과 관련된 부흥운동 문제도 한국사 검정시험과 수능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이후 상황입니다.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최초로 한반도에서 통일된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잘 나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처음으로 한반도가 한 개가 됐어요.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잘 되지만 최근에는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최근에는 출제가 잘 안 됐지만 중요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라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신라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 옛 고구려 땅, 대동강 이북의 땅을 모두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통일이라고도 일컫습니다. 하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세계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져 있던 한반도에 통일된 하나의 민족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통일의 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갈게요. 자, 통일신라입니다. 처음에 신라 왕 순서 저번에 쭉 적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흥왕 때 율령과 불교를 공연하면서 나라 기틀을 잡고 진흥왕 때 뻗쳐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 이후에 통일신라에도 왕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3명이 있습니다. 처음 태종 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입니다. 자, 이 3명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신문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무열왕 같은 경우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잠깐 문화 파트 설명하면서 골품제라는 걸 설명했었어요. 골품제에는 뼛속 깊이 사람 뼈처럼 풍계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신라의 강력했던 신분제입니다. 자, 여기서 왕족을 우리는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왕족이 2개가 있습니다. 성골과 진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왕족이 있습니다. 자, 근데 태종 무열왕은 진골 출신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한 번씩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봅니다. 옛날에 이전 세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골은 왕족과 왕족끼리 결혼해서 낳은 오리지널 혈통의 왕족을 성골이라 불렀고 진골은 그러니까 하프 블러드입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이 섞이거나 왕족과 일반 육두품 계열이 섞였거나 피가 좀 섞인 거예요. 하지만 왕족이니까. 그래서 이 왕족을 진골이라고 부르고 이걸 성골이다 부른다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귀족은 진골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진골이었다가 이 진골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족들은 그래서 이 진골들과 좀 차별을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진골에서 조금 더 높여 부르는 단어를 성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골과 진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아직 역사학자들끼리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골과 진골이 좀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전까지 왕들은 성골 출신의 왕이었다. 그리고 최초로 이 진골 출신의 왕이 누구냐면 태종 무열왕입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왕입니다. 문무왕이 있어요. 자, 이 문무왕이 이제 삼국 통일을 마무리한 왕입니다. 결국에 이제 삼국 통일을 하고 나라를 이제 다잡고 기틀을 다시 세워서 통일된 국가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끝냈던 왕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했던 신문왕입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통일신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다 신문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신문왕이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김음돌이에요. 자, 김음돌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기 때. 자, 여기서 김음돌의 난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음돌은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의 아버지죠. 신문왕 와이프의 아버지입니다. 자, 마찬가지 김음돌 또한 왕의 장인입니다. 굉장히 권력이 높다는 얘기죠.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아버지가 이제 통일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진골들, 귀족들, 왕족들의 힘이 너무 세버리니까 이들을 누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진골 귀족의 대표자였던 자기 장인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불만을 품게 되고 김음돌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을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그 와이프도 내쳐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진골 귀족을 한번 크게 숙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왕족들을 한번 걸러내면서 이제 통일신라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 이후의 왕들이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왕이 신문왕. 그래서 이 신문왕의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덕분에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다 숙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왕들이 조금 편하게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었고요. 네, 국학을 설립합니다. 왜? 나라의 객틀을 이제 잡아놨으니까 유지를 시키고 발전을 시키려면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인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학이라는 신라시대에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관료전은 중요합니다. 이 말도 왕권 강화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나중에 신라 말기에 가게 되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노급이 다시 부활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신하들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자,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라 시대에 노급이라는 게 있어요. 노급이 뭐냐면 신하들한테 땅을 내려줘서 그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또는 그 땅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노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내려준 땅에서. 자, 관료전은 뭐냐? 그 땅에서 나는 노동력과 그 다음 특산물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나는 작물에 대한 세금만 받을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게 바로 관료전입니다. 어찌 보면 신하들한테 좋은 건 노급이죠. 왜? 그 땅에서 나는 세금도 가져가고 노동력도 가져가고 특산물도 가져가는데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금만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권리는 노급이 훨씬 좋지만, 그래서 관료전이 시작됐다는 말은 신하들의 힘을 왕이 한번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말이 왕권 강화에 관련된 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지금 굉장히 잘 나요. 신문학 했을 때 기문론의 난과 관료전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신라 말기에 왕권이 약하게 되게 되면 관료전을 없애버립니다. 신하들이 힘이 세졌으니까. 그래서 노급을 다시 부활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정도만 해주고 통일신라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정치제도가 훨씬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요즘에는 비중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중앙정치조직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기 지방이나 군사제도 같은 경우, 또 지금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발해의 군사제도나 발해의 그 지방정치제도에 대해서 한 번씩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꼭 봐줘야 합니다. 중앙정치제는 우리 지금 생각하는 국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회나 또는 뭐 법을 만드는 거. 집사부라는 최고 신하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부라는 기구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중에 대표자를 우리는 시중이라고 부릅니다. 시중. 그리고 이 집사부 밑에는 13개의 행정부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3부라고 부르고요. 지방은 어떻게 나누냐? 지방제도는 우리 지금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부산 이렇게 나누듯이 신라도 지방을 구주, 오, 소경으로 나눕니다. 9개의 주로 나눠요. 소경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경주입니다. 경주는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수도가 동남쪽에 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의 광역시라고 생각합니다. 위성도시를 5개를 만들어 놓고 그 수도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문제점을 보완시킵니다. 그래서 구주, 오, 소경 체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구서당, 10정입니다. 자, 중앙군입니다. 구서당은 그러니까 수도를 하고 왕을 보필하는 중앙군을 구서당이라고 부르고요. 10정입니다. 지방군인데 한 개의, 지금 9개의 주로 나뉘었잖아요. 지방이 한 개의 주에 한 개의 정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군이. 근데 왜 10정이냐? 9개의 주인데 그럼 9정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다. 나중에 교과서에 보면 신라시대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신라 국경에 한주라는 곳이 있어요. 한주. 9개의 주 중에 한주. 한주는 국경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선에 있으면 전쟁이 많이 나죠. 그래서 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한 개의 정을 더 준 겁니다. 한 주에만 2개의 정이 있어요. 나머지 주에는 한 개의 정식이 있고, 그래서 구서당 10정입니다. 중앙군이고 지방군입니다. 자, 여기 제가 칠판에 적어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발해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발해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을 끌고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건국했던 나라입니다. 발해는 그 나중에 발해라는 나라를 짓고 나서 사실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었는데요. 고구려인들이 사실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민족들이었어요. 하지만 지배계층 자체가 고구려인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후손들이 지었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발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선왕 때 오게 되면요,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해동성국,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던 큰 나라 중국에서 이름을 붙여졌어요. 그만큼 발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넓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발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책에서는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강력했던 발해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책에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제도와 통치제도 같은 경우에는 발해는 통치제도를 그 발해 지도를 보게 되면 밑에 신라가 있고요, 위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발해가 위에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정치제도를 조금 따와요. 당나라에서 삼성육부제라는 정치제도를 사용하는데 그걸 그대로 따와서 삼성육부제로 사용합니다. 다음, 당나라와 똑같은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발해식으로 이름을 고쳐서 사용합니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5경, 15부, 62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발해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을 10위라고 부르고, 신라처럼 지방군을 따로 이렇게 10정이라고 둬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관들이 알아서 차출해서 지방군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군이 따로 명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위라는 중앙군만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라의 통일 과정이랑 통일신라, 그리고 왕들, 그리고 통일신라, 중앙정치제, 군사제, 그 다음 발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발해를 만든 사람과 그 다음 해동성국으로 불렸을 만큼 강력했던 국가였고, 그 다음 중앙제도, 지방제도, 정치제도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국사 영역을 제가 30강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 이거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빠뜨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문화 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처음부터 문화만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문화는 따로 공부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화는 있습니다. 불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교 문제 한국사 검정시험이랑 수능에서 잘 나옵니다. 하지만 불교도 따로 불교만, 신라의 불교, 고려의 불교, 그다음 조선의 불교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 너무 양이 또 방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치대로 계속 설명하다 정치하고 문화 파트를 하고 다시 다른 나라 정치제도하고 문화 파트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건 정치제입니다. 나중에 문화랑 사상적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이제 각 지방의 신라가 멸망하게 가면서 이제 각 지방에서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삼국 시대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게 되고요,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후삼국시대, 다시 뒤에 있었던 삼국시대라고 해서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호족들과 후삼국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고려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고려의 정치, 그리고 문화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을 할 때 좀 빨리 하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언젠간 제가 수업에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제가 여유가 생기고 스킬이 생긴다면 조금 더 재밌게 수업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방금 우리가 수업했듯이 종이 쳤으니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